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엔비디아의 설립자인 젠슨 황, 1963년생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 사람이 여타의 다른 경영자들처럼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사실은 웬만한 사장님들을 보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물론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TSMC의 설립자 모리스 창도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근면성은 TSMC의 직원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스 창은 그가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하다에 관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근면성은 성공한 경영자들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젠슨 황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저는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접하기 때문에 책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책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또 한 가지가 잘 듣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를 키우면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항상 그가 먼저 생각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엔비디아 설립 자체가 처음부터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이 젠슨 황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거든요. 젠슨 황은 처음에 제의를 받고 나서도 이리저리 정보를 모아보고 고민을 한 끝에 회사 설립에 동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나서 나중에 직원들이 병렬 컴퓨팅을 제안하고 시도를 했을 때 젠슨 황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쿠다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젠슨 황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다수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그 최초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버퍼링은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것에 매달리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젠슨 황이 경영자가 되고 나서 관련된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영서적들을 많이 읽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과 가격 결정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가격 결정에 관한 책 읽어봤어? 안 읽어봤으면 세 권을 추천해 줄 테니까 다시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젠슨 황이 가장 많이 참조한 책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혁신기업의 딜레마입니다. 젠슨 황은 이 남이 안 들어간 분야에 미리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의 고객을 기다리는 방식의 전략 등을 크리스텐슨 교수의 영향을 받고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가 미리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때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금이 소진되고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는 시기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는데요. 이때 버틸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이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이 젠슨 황이 남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본 다음에 그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진지하게 올라타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 사고방식의 탁월함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평생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의 창출자일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진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적용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환경에 제대로 적용할 줄 안다는 것이 이 젠슨 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적응력이죠. 그와 같이 오랫동안 일한 직원도 그의 장점으로 적응력을 꼽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죠. 프레임만 빌려오되 유연하게 세부 사항들은 자신이 타겟한 시장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탁월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틈새 시장의 고객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사실 그들의 구매력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었죠. 반면에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의 틈새 시장은 과학자들이었고 그들이 현재는 수익성 낮은 고객들이었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언젠가는 상상 이상의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중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 젠슨 황의 탁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적응력은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과 민감하게 공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구절들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집중을 넘어서요. 나는 그것을 공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공명을 이루기 위해 젠슨 황은 고객 그리고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는 기자들을 뒷자리에 배치했고 과학자들을 맨 앞에 앉혔다. 또한 그가 일선 직원들과 자주 만난 것도 단순히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끝으로 회사의 맥박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였다.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었다. 젠슨은 그것을 감지했다. 연구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속도 향상의 논란은 그들의 반응에서 그것을 알아차렸다. 빌 델리, 존 니콜스, 이안 벅 같은 뛰어난 직원들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감지했다. 이처럼 젠슨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쿠다에 올인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에 관한 책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 둘의 스타일을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SF 소설을 읽으면서 자랐고 커다란 비전을 쫓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기계론적으로 원자론적으로 환원적으로 밑에서부터 훑어서 올라가는 사고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작은 크게 환상을 보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젠슨 황은 인터뷰에서 자꾸 AI의 위협을 제기하는 인터뷰어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본인은 SF 소설도 읽지 않으며 나는 진지한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약간은 더 바텀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뭔가의 가능성을 보면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전략적 사고를 적용해서 미래로 뻗어나가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론적 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논리적 틀에 따라서 미래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현실에서 사람들과 공명하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환경을 감지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어떤 틀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올인한다. 이것이 젠슨 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근면함이라던가 강력한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영자들의 흔한 장점들이고 이런 장점들 말고 지적인 측면에서 젠슨 황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듣고 그 사람들과 공명하고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런 측면들이 사실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적응성이 탁월한 생명체가 연상이 되고요. 여기에 경영 이론들, 특히 크리스텐슨 교수의 전략적 관점들이 그의 전전두엽에 새겨져서 적응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판단을 잘 내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저자도 젠슨 황을 탐구하는 관점들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끝내 그 핵심적 사고방식을 관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 황 사고방식의 80%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 직관력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활용 점정인데 이것이 타고난 능력인지 아니면 어떤 공부에 의해서 성장한 측면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끝내 저는 이 책을 통해서는 그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관련 구절을 보면요. 어떤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젠슨에게 와 닿으면 그것은 며칠 때로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힘을 키워갔다. 그 아이디어는 그의 어휘에 스며들었고 회의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0 빌리언 시장이나 빛의 속도 같은 개념들도 갑작스럽게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젠슨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돌 다듬는 기계에서 몇 달간 굴러다니다가 마침내 매끄럽게 다듬어진 지혜의 조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의 조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궁금한데 타고난 것이라면 사실은 뭐 답이 없는 것이고 예컨대 그냥 모리스 창이 표현했듯이 지적으로 타고난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게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 몇 년 AI의 성과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유명 학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요시아 벤지오, 제프리 힌턴, 일리아 수츠케버 등은 인류의 절멸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얀 루쿤 같은 경우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젠슨 황도 물론 사업적 이익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AI의 위험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가 젠슨의 관점을 추정한 것인지 아니면 듣고 나서 요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쏘도 여러 인지과학, 신경과학 책들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좀 더 얀 루쿤이나 젠슨 황 쪽 의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젠슨의 자신감은 AI가 생물학적 두뇌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되었다. 분명 인간의 뇌는 역전파로 학습하지 않는다. 신경망은 단지 뉴런을 모방할 뿐이었다. 예를 들어 뉴런을 지원하는 신경교세포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고 AI 시스템은 자율신경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신경망에는 시상하부나 해마, 송가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신경망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성욕도 없고 잠을 자지도 않으며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고 꿈을 꿔본 적도 없었다. 사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식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에 관련된 지식들도 존재를 합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것들, 그런 지식들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루고 살 수도 없겠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세시대라면은 그 도덕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혹은 뭐 자연에서 찾는다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요. 요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는 그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구현하지 않고 사고 능력을 구현한 AI가 과연 윤리적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AI에게 몸을 달아줬을 때 그 몸이 인간의 몸과 다르다면 인간과 다른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또 정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라이먼트 문제가 거기서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다르면 결국에 가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접근 방식에는 사실 피상의 것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층적으로 필요한 세계 모델, 인과 모델, 귀추 모델, 가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젠슨 황이나 얀 루쿤의 주장에 좀 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 저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도 이 책의 뒷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모델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모방했고 때로는 초과했지만 감각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상상력도 없고 생식 기능도 없으며 생존 본능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조차 갖추고 있는 자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신경과학자는 이 알미라는 것이 사실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거든요. 느낌이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알은 그것이 생산성이든 혹은 윤리적 판단이든 간에 방향성 자체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사기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농사기구에 대한 지식들은 까마귀나 돼지 같은 동물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지식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지식도 아니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저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생존과 관련이 있고 몸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AGI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결국에는 뇌과학이나 생물학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젠슨 황에 대한 책 생각하는 기계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감독이 같습니다. 하나는 기생충이고요. 하나는 설국열차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초반부의 경쾌한 코믹극에서 지하에 살고 있는 남자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중간에 잔혹극으로 전환되는 그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책도 엔비디아의 초반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쭉 전개가 되다가 나중에 이 물결이 AI의 거대한 물결과 합류하게 되면서 얼마나 큰 기회를 창출하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국열차가 생각나는 지점은 마지막 열차 끝부분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열차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없는 그 상층부 그 모습을 발견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생각하는 기계가 젠슨 황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이 생각하는 기계가 무엇인지 이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책을 직접 보시면은 인상 깊은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개의 영화가 생각이 났고요.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꼭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들, 통찰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내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아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그런 소망도 품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소가 워낙 요즘에 관심사가 세계관이나 지식 모델 등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책 자체가 흥미로운 실리콘밸리의 기술사를 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